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수저는 몇 년 전 키우던 개, 보기가 사료를 먹을 때 쓰던 바로 그 수저와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예전 것이 편하시죠? 요즘 수저는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서.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제 생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40년간 국립병원 외과과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메스를 잡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 절망적이라던 수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보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온 제가 제 아내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이를 폐암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그 무력감과 상실감 속에서도 저를 붙잡아준 것은 하나뿐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 서현이었습니다. 민수는 늦둥이로 태어나 더욱 소중했어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똑똑한 아들이었죠.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강남 펜트하우스를 신혼집으로 내어주었습니다. 150평이 넘는 그 집에서 3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집을. 민수가 열쇠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을 때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서현이가 달려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는 그 순간이 제 일주일의 전부였어요. 아이의 체온을 재고 성장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의사였던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리는 제가 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버님, 요즘은 소아과에서 정기검진 다 받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나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과를 가져가면 어떨까요? 위생이 걱정돼요. 유리는 냉장고 구석에 제 정성을 처박아 버렸어요.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세대라서 그럴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리는 명품에 대한 집착이 유독 심했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온 집 안이 명품으로 가득했죠. 그러면서도 제게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 교육비가 부족해서요. 아버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어느 추석 때의 일이었어요. 제가 전통 차례상을 준비하자고 하자 유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간단히 과일이랑 떡만 올리면 되죠. 너무 번거로워요. 제가 직접 만든 약식과 나물들을 가져와도 당뇨에 안 좋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들었어요. 아버지, 요즘 추세가 그래요. 간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라고요. 그들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유리는 이제 대놓고 돈을 요구했어요. 아버님,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서현이 영어 유치원비가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돈은 서현이 교육비가 아니라 유리 자신의 명품 구입비였습니다. 새로 산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하면서
서연이 교육비를 걱정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묵묵히 돈을 주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갈수록 건방져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감기로 열이 나서 걱정되어 의사 가방을 들고 갔을 때였어요. 유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미 병원 다녀왔으니까 괜찮아요. 요즘 의료진들이 더 전문적이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가 제 손주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단단했던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어요. 74살의 늙은 의사, 평생 남을 살리는 일에 바쳤지만 정작 제 가족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마치 제 마음속 희망들처럼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유리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 의료진들이 더 전문적이잖아요. 40년간 메스를 잡았던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데 정작 제 손주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다음 주말 저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호두 과자를 사들고 아들 집을 찾았어요. 아이가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사오셨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과자 사왔단다. 그런데 유리가 부엌에서 마와 과자 봉지를 낚아채듯 받아갔어요. 아이고, 아버님, 요즘 서연이 당분 조절하고 있거든요. 소화비만 때문에. 서연이는 전혀 통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래보다 마른 편이었죠. 하지만 유리는 과자를 냉장고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실망한 표정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사오신 건데 조용히 해.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유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떨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아이가 실망하잖아. 아버님, 요즘 육아는 예전과 달라요. 체계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유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현관에서 택배가 왔다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리가 받아온 것은 명품 쇼핑백이었어요. 또 뭘 샀어?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새 구두예요. 모임 때 신으려고. 유리는 금색 로고가 선명한 상자를 흔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구두 가격이면 서연이 학용품을 몇 년치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연이 태권도 학원비랑 영어 교재비가 갑자기 들어가게 됐어요. 30만 원 정도면. 방금 전까지 명품 구두를 자랑하던 사람이 아이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계좌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유리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마치 연기라도 하듯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생일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사들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을 때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서연아, 생일 축하한다.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로봇이지?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우와,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런데 유리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께 뭐라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어색하게 존댓말로 다시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고마워요가 훨씬 예뻤는데 말이에요.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은 빠지세요. 우리 가족끼리만 찍을게요. 유리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소파 구석에 앉았습니다. 3대가 함께 찍는 사진 속에 저는 없었어요. 서연이가 제게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찍어요. 괜찮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여기서 지켜볼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순옥이가 살아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제게도 자리가 있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유리가 좀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74살의 늙은 얼굴이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어요. 제 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을 봤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혹시 민수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 납부 안내. 텔레마케팅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감기로 고생하고 있어요.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생일 축하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서연이가 아프다는 소식뿐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손주가 걱정되었습니다. 의사 가방을 챙기고 약국에서 아이용 해열제도 샀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생일 케이크도 하나 사들고 갔습니다. 내심 가족들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자 유리가 나왔어요. 아버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주셨는데 서연이가 아프다고 해서 괜찮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병원 다녀왔거든요. 유리의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와버린 걸 어떡하겠어요. 서연이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열은 많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연아, 많이 아팠구나. 할아버지가 약 가져왔어.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민수는
소파 한쪽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뿐이었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유리가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드세요. 유리가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민수와 유리, 그리고 서연이 앞에는 반짝이는 은수저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새 것처럼 깨끗하고 무거워 보이는 고급 수저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것은 낡고 누렇게 변색된 양은 수저였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수저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키우던 개, 보기가 사료를 먹을 때 쓰던 바로 그 수저와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40년간 수수용 메스를 잡으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 손에 개 수저를 쥐어주다니. 아버님은 예전 것이 편하시죠? 요즘 수저는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서. 유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제게 배려를 해준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광경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개 수저를 든 제 손을 바라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40년간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제가 정작 제 자신의 존엄성은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굴욕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서현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드세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개 수저를 들어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민수는 자기 식사에만 신경 쓰고 있었고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 민수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개수저.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혼자 마시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지 않겠다고. 제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벽에 걸린 순옥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 혼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서.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의대 동기인 원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석아, 나야. 급히 처리해야 할 부동산이 하나 있네. 무슨 일이야? 태준아, 도와줄 수 있겠나? 원석의 목소리에서 놀람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론이지. 뭔데? 강남 펜트하우스 말이야. 금매로 내놓고 싶어. 전화 너머로 원석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있지? 정말 괜찮아? 괜찮어. 최대한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줘. 그 순간부터 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석은 은퇴 후 부동산 투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였어요. 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은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준아, 그 강남 펜트하우스 말이지.
지금 시세가 상당한데 금매로 내놓기엔 아까워. 상관없어. 최대한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줘.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신뢰할 만한 바이어들을 물색하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꼼꼼함과 판단력이 빛을 발했어요. 원석이 몇 군데 부동산 업체에 연락을 돌렸고 저는 병원 동료들 중에서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틀 후 원석으로부터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태준아, 벌써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대기업 임원 부부인데 집을 보고 싶다고 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언제? 내일 오후 어때? 집주인이 없을 때 보고 싶다고 하는데. 좋아. 민수에게는 나중에 말할게. 다음 날 저는 멀리서 그 부부가 제 집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중년의 신사와 우아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원석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원석이 전화했어요. 태준아, 대박이야.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 정말? 응. 이사 급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고 싶다고 해.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으로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법무사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민수와 유리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예요. 그 사이 민수 부부는 갑자기 제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유리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유리도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예전에 차갑게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의 이유는 뻔했어요. 집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버지, 그 집 명의 이전건 언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말이에요. 저희 명의로 옮겨주시기로 했잖아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민수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결혼할 때 저희 집이라고.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너희 집이야?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설마 정말로 저희한테 안 주실 건 아니죠? 왜 주어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유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개 수저 기억나? 민수와 유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내 생일날 너희가 내게 개 수저를 줬지. 40년간 매스를 잡은 이 손에 말이야. 아버지, 그건 민수야. 넌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어. 심지어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있었지. 민수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유리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남극의 빙하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미 늦었어. 아버지, 민수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어. 한 달 안에 나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의사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온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때가 된 것입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원석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을 때 민수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곧바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팔았어. 아버지,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 덩어리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유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정말 모르겠어?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개 수저 기억 안 나?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40년간 수술실에서 생명을 구한 이 손에 너희가 개수저를 쥐어줬지. 그것도 내 생일날에 말이야. 민수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던 걸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아버지, 그건 정말 몰랐어요. 유리가 변명하지 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그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아버지,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민수도 고개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창문 너머로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일주일 후 원석이 연락했습니다. 태준아, 새 집주인이 열쇠를 받으러 왔어. 민수네는 짐 다 뺐대. 어디로 갔대? 경기도 외곽 어디라고 하던데. 작은 빌라라고 하더라고. 그제야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리는 명품 생활을 포기하지 못해 부부 갈등이 심해졌다고 해요. 민수는 스트레스로 직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김 팀장이 좀 이상해졌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집 매각 대금으로 제주도에 작은 펜션을 마련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무료진료소에서 봉사하며 진정한 의미의 의사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보람을 느꼈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기분이야. 어느 날 서연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버지, 뭐야? 서현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서현이가 계속 울어요.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아버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펜션 테라스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어요. 순옥이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겠지?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손주 서현이와의 만남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 그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개수저, 그것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어요. 그 작은 수저 하나가 제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모욕을 참으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삶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저희 마을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픈 곳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진료소에서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고 아이들의 감기를 치료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생활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의사가 된 것 같아.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수와 유리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에 그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차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는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엄성을 되찾은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어요.